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터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인터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조금 개인적인 이야기로 인터뷰를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30몇 년간 장애인으로 살았고, 그래서 굉장히 단단한 장애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는 굉장히 연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생각보다 장애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랑 연결되어 있다라는 감각을 그렇게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2017년에 만성질환 진단을 받았고, 그 이후로 몸이 계속 안 좋아졌는데요. 그 이후로부터 약간 연대감에 대해서 조금 다른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TV나 매체에서 아픈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제 질병이랑 상관없는 암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보거나 하면 그 이야기를 지나치지 못하게 된 것 같기도 하고 그 경험들에 굉장히 깊게 공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생각을 한 것이 아픈 몸에 대한 감각이라는 것이 장애 정체성이라고 불리는 것처럼 굉장히 단단하고 견고한 그런 감각은 아니지만 계층도 다르고 살아온 경험도 다른 사람들을 이어주는 굉장히 놀라운 감각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뵙게 된 안희재 작가님과의 만남을 더욱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인터뷰를 진행할 안희재 작가님은 비마이너 칼럼니스트이자 개관 기자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이제 최근에는 난치의 상상력 그리고 식물의 시간이라는 책을 발표를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희재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만나 뵙게 돼서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하고 계신 활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쭤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방금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비마이너에서 칼럼을 매달 하나씩 쓰고 있는데 주로 질병과 장애의 경험 혹은 그 약간 사이에 있는 경계의 경험을 쓰려고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거 외에는 주로 학교 안에서 장애인권 동아리, 장애인권 단체 이런 활동을 하고 그 외에는 여기저기에서 혼자 들어오는 글이 있으면 그냥 글을 쓰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바쁜 활동하시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제가 안희재 작가님을 많이 다른 행사에서 뵌 적이 있지만 많이 뵙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다짜고짜 처음부터 어디가 아프시나요? 라고 여쭤보는 것이 조금 이상한 일인 것 같지만 그래도 안희재 작가님의 활동이나 이런 것에 중요한 키워드가 아픈 몸이라는 키워드인 것 같아서 그러면 어떤 질병을 경험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질병은 크론병이라는 건데, 이거는 소화기계 전체에, 그러니까 면역체계에 문제가 생겨서 면역세포가 저의 멀쩡한 다른 세포를 공격해서 염증이 생기는 그런 자가면역 질환이고, 크론병은 주로 이제 항문부터 입까지 연결되는 소화기계 전체에 그런 염증이 발생하는 질병인데요. 이제 2014년에 진단을 받았으니까 한 뭐 7년, 8년 이렇게 되어가는 것 같은데 최근에는 관해기라고 이제 좀 증상이 없는 시기를 보내고 있어서 요즘은 그래도 이런저런 활동을 하고 아주 가끔씩 뭐 술도 마시고 그런 게 가능해진 그런 몸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안희지 작가님은 남성이시기도 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조금 명문대라고 불리는 집단에 속해 계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난치의 상상력을 봤을 때는 배드민턴 선수로도 활동을 하셨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냥 안희재 작가님께 속해 계시는 집단이 굉장히 건강한 몸을 중요하게 여기는 집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아픈 몸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아픈 몸의 이야기들, 크론병에 대한 이야기들을 비마이너의 기고를 먼저 시작을 하셨던 것인가요? 그 혼자 네이버 블로그에다가 조금씩 이렇게 진짜 막 한두 줄씩 막 쓰다가 페이스북에다가 쓰다가 비마이너로 이렇게 가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좀 공개적으로 아픈 몸에 대한 이야기를 공개하시게 된 어떤 계기 같은 게 있을까요? 사실 처음에 네이버 블로그에다가 쓸 때는 좀 그냥 답답했어요. 그러니까 아픈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게 사실 원래는 하기 싫었거든요. 원래는 아픈 이야기를 하기 싫고 어차피 저도 남의 아픈 이야기를 종종 그냥 아, 왜 저렇게 사람이 징징거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던 사람이니까 저도 그거를 막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 제가 계속 아프다 보니까 갈수록 뭔가 하지 못한 말들이 안에 쌓여가고 그게 너무 답답하고 제가 저 자신을 숨기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뭔가 그러면서 갈수록 이 질병 때문에 사람들에게 어떤 존중받지 못한 순간들이 떠오르니까 이제 답답한 게 억울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를 풀려면 방법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떠들고 봐야겠다. 그런 네, 생각이 들어서 네이버 블로그에다가 그런 걸 쓰기 시작을 했었는데 사실 그 제일 큰 어떤 기폭제라고 해야 할 만한 것은 아마 그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이라는 책을 읽고 나서 뭔가 그 책에 대해서 독후감을 혼자 쓸 때 아픈 이야기를 그때 막 되짚어 보게 된 거예요. 아까 얘기해 주신 그런 어떤 배드민턴 선수로 활동했던 시기부터 지금 진단을 받은 이후의 시기까지 넘어오면서 내 몸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됐는데 뭔가 그런 과정을 겪는 사람이 나만이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이 그 책을 읽고 나서 더 확 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이제 비마이너에서 칼럼을 한번 써보지 않겠냐 이렇게 연락을 주셔서 아마 질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그리고 장애와의 어떤 연관성을 짚어보고 싶어서 연락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번 기회에 내 이야기가 다른 아픈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으면은 그 이야기가 닿는 경로가 환우회 같은 경로가 아니라 좀 더 어떤 사회 문제 같은 것들을 발견하고 고발하기도 하고 거기에 저항하는 그런 언론을 통해서 닿을 수 있으면 뭔가 이거는 어떤 변화를 만들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좀 더 공적으로 발화하게 된 것 같아요. 안희재 선생님도 이제 글을 발표하시고 최근에 와서는 질병을 가지고 이제 공개적으로 글을 쓰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근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글을 찾기가 되게 어려웠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걸 공개하실 때 뭔가 이런 걸 공개해서 어떤 낙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걱정하시지는 않으셨나요? 사실 처음에는 제가 좀 사람이 생각이 짧은 것 같은데 별 생각이 없이 그냥 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약간 뒤늦게 아 이게 내 발목을 잡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를 좀 뒤늦게 알게 됐던 게 그 환우회 카페에 자주 들어가진 않지만 가입을 해서 가끔씩 들어가서 확인을 하는데 어떤 이제 20대 초반의 남성분이 진단을 받고서 군대 관련해가지고 막 고민이 된다고 글을 써주신 거예요. 근데 댓글에 보니까 이 크론병이 사실은 5급이라서 현역으로 군대를 갈 필요가 없는데 다들 무슨 수를 써서라도 4급이라도 받아서 공익을 다녀오라고 댓글에 막 난리를 쳐놓은 거예요. 그게 아예 안 다녀오면은 취업 같은 거를 할 때 면접에서 아니 근데 여기 군대를 안 다녀오셨는데 2년이 비어있네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거나 한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학교에서 그 휴학 기간 같은 게 되게 긴데 그럼 그거를 물어봤을 때 제가 대답을 하게 되면은 자기소개서에 병력을 적는 기록이 그 란이 없더라도 결국 이게 드러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그런 거를 아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지 답답하고 억울하다고 그걸 막 써버린 거죠. 어쩌면은 그냥 그렇게 생각이 짧아서 더 솔직하게 글을 쓸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처음에는 몰라서 시작해서 그냥 예, 좀 무모했다가 알게 된 이후에는 잠깐 걱정을 했는데 뭐 이미 저질렀는데 어쩌겠어 싶어서 그 이후로는 네, 그냥 쓰던 대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글을 공개하셔서
좀 많은 이야기들과 또 연결되기도 하셨으니까 네.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결과인 것 같아요. 네. 되게 복잡한 고민의 과정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네. 보기보다 생각이 좀 많이 없는 편이라서 제가 안 그러실 것 같은데 되게 의외인 것 같습니다. 대학교에서 장애 인권 활동을 굉장히 오래 열심히 해오시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안희지 작가님 책을 읽기 전에 알았을 때는 그런 만성질환을 가지신 분으로 장애인권 활동을 하셨다라고 하셔서 그렇게 활동하신 이유가 뭔가 장애의 경험과 만성질환의 경험이 갖는 어떤 공통점 때문에 거기서 굉장히 강한 소속감을 가지고 활동을 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작가님의 책을 보면 사실 그 활동에서는 굉장히 소속감이 없는 상태였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게 되게 놀랍기도 하고 의아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가님께서 장애인권 활동을 하시면서 경험을 했던 어떤 장애의 경험과 질병의 경험이 어떤 면에서 같고 어떤 면에서 달랐을까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처음에 동아리에 들어갈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공통점이 되게 강했어요. 당시에 동아리 회장이었던 친구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 희귀 난치질환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친구도 나도 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뭐 주사 약이 얼마인지 뭐 하루에 무슨 약을 먹는지 막 이런 얘기를 시작하면서 급격하게 뭔가 여기 뭔가 비슷하다, 나도 여기에 가면 어떤 소속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처음에 생각을 하고 들어갔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이제 특히 물론 일상생활에서 여러 어떤 불편함 같은 것들을 몸으로 인해서 겪는 것이 있다는 점에서는 분명 다 공통점이 있었는데 제일 크게 느낀 차이는 아마 저희 단체 안에서 장애라는 것을 바라보는 관점이었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사회적 모델을 가장 주요하게 가져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항상 이야기가 되는 게 휠체어가 가려면 계단 대신 경사로를 만들어 놓으면 된다. 사실 이 말로 대표되는 어떤 편의 지원으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좀 기본적인 틀이었는데 사실 만성질환은 아무리 이게 제도나 건물이나 이런 게 완비가 되어 있어도 배는 계속 아픈 거잖아요. 이게 제 염증을 줄여주지는 못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지점이 약간 이야기되기가 어려웠던 거죠. 왜냐면은 저희가 하는 활동도 다 주로 그런 어떤 사회적 장벽들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아픈 사람의 노동권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사실 동아리 안에서는 주로 접근성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던 시기였기 때문에 접근성과는 큰 관련이 없는 아픈 사람으로서는 그곳에 참여할 수 있는 이야기가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제가 그곳에서 가지게 되었던 역할은 그런 접근성 같은 것을 조사할 수 있는 인력이라거나 아니면 그 안에서 필요한 어떤 다양한 물리적인 일들을 이렇게 하는 그런 거였던 거죠. 왜냐면 저는 급할 때 계단도 빠르게 올라갈 수 있고 누가 말을 해도 바로 들을 수 있고 다른 편의 지원이 없이도 여러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어떤 비장애인 역할이라는 게 저에게 할당이 됐던 거예요, 암묵적으로. 그런데 제가 그 각각의 일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들이 모두 함께 저에게 어떤 역할로 주어졌을 때 제 컨디션 같은 게 그거를 감당하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요구받으면서 차이를 좀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랑 함께 뭔가 그 안에서 장애 혹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는 것들이 주로 낙인이나 특히 어떤 혐오 표현 같은 것들로 많이 드러나는 그런 낙인 같은 게 주로 이야기되었는데 사실 크론병의 경우에는 낙인이 생기기에는 아는 사람이 별로 없기도 하고 그리고 겉보기에는 티가 안 나니까 그게 어떤 딱 봤을 때 편견 같은 거를 가지게 되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뭔가 어쨌든 너는 낙인이 없고 어쨌든 너가 겪는 편견이 없고 거리에서 시선의 폭력 같은 걸 경험하지 않는다 라는 게 어떤 질병과 장애가 구분되는 경계였던 것 같아요. 제가 활동하는 영역에서. 사실 근데 그거는 한편으로는 사실이고 물론 겉에서 봐서 모른다는 게 굉장히 큰 고통받는 지점이기도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게 둘 다 있는 거잖아요. 낙인을 겪지 않는다는 것과 알아보지 못해서 힘들다는 게. 그러다 보니까 사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잘 대답할 수 있는 언어도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속감이 갈수록 약간씩 사라지기 시작했던 거죠. 처음에는 확 있다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점점 소속감이 이렇게 사라져 갔는데, 그럼에도 거기에 남아서 계속 활동을 했던 거는 솔직하게 말하면 하나는 관성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활동을 한 곳이니까. 대학 들어온 이후에 1학년 때 빼고는 계속 거기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니까 관성도 없지 않을 것인데, 사실 그것보다 컸던 거는 그래도 여기에서는 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어색한 일이 아니었어요. 사실 다른 공간에서는 좀 이런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면 되게 약간 뜬금없다? 굳이 왜 그런 이야기를? 이런 분위기가 좀 더 강했는데, 장애인권 단체 안에서는 그런 분위기는 없었고, 그래서 제가 뭐 온전히 존중을 받거나 아니거나 무관하게 어쨌든 제가 계속 인정받거나 존중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그 공간에 계속 남아있을 수 있었던 동력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제 계속 그 활동을 하시면서 몸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계셨고, 그걸 이제 공개적으로 글로 이제 이야기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작년에는 아파도 미안하지 않습니다 라는 공연에서 이제 질병 내러티브를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네. 작가님이 그 공연에 참여하게 되신 계기는 어떤 것이었을까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처음에 참여하게 된 거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생각보다 별 고민이나 생각을 안 하고 뭔가를 결정하는 타입이라서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사실 태어나서 연극이라는 거를 초등학교 때 부직포로 만든 가면 같은 거 쓰고 했던 학예회 이후로는 연극 비슷한 거 근처로도 가본 적이 없는데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에세이를 제출하는 거길래, 또 에세이는 어쨌든 평소에 쓰는 종류의 글이다 보니까 그냥 서서 한번 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연극을 못 해봐서 거기에 대한 어떤 호기심도 있었는데, 아픈 이야기를 연극으로 하는 걸 본 적도 없고 아픈 이야기를 연극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서 기본적으로는 좀 되게 새롭다, 이 느낌이 좀 제일 강했던 것 같아요. 제일 새롭다, 그리고 에세이로 되어 있으니까 뭔가 신청해 볼 수 있을 것 같이 생겼다. 이렇게 두 가지 때문에 네, 신청을 처음에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공연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사실 제가 그 공연에 리뷰를 쓰게 돼가지고 되게 여러 번 봤었거든요. 근데 여러 번 봤었는데 그게 이제 아픈 몸을 가진 분들의 이야기다 보니까 중간중간 되게 고통스러운 장면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장면들을 다시 보지 못하고 이렇게 스킵해서 보기도 하고 했는데, 그 장면 중에 하나가 안희재 작가님이 되게 통증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장면을 표현하시는 그런 장면이 있으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 장면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지만 그냥 굉장히 보기 어려운 그런 장면이었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아파도 미안하지 않습니다 공연에서 통증과 고통의 내러티브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뭔가 질병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사실 저에게는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게 아픈 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오히려 각본을 쓰기에 더 쉬웠다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일상적인 일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거를 해보고 싶었던 게, 평소에는 통증이 엄습해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누워서 쉰다거나 약을 먹는다거나 하는 되게 뭐랄까요, 좀 저에게는 수동적으로 느껴지는 대응들밖에 없었는데, 연극에서 고통과 통증을 이렇게 다루는 것은 또 그걸 저의 고통과 통증을 제가 원하는 배치 안에다가 넣어서 연기를 한다는 게 뭔가 제가 그 통증의 경험, 질병의 경험에 대한 통제를 하고 있다라는 감각이 좀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어떤 제 질병에 대한 통제감을 가져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워낙 난데없이 찾아오고, 사실 오늘도 집에서 나오기 전에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아, 이따가 인터뷰하다가 배 아프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좀 하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무대에서 통증과 고통의 경험을 그렇게 막 연기를 하는 게 되게 좀 흥미로웠어요. 때로는 연습을 할 때도 그렇고, 사실 무대에서도 저는 실제로 아팠거든요. 무대를 하다가 도중에도 실제로 아팠는데, 이걸 아픈 게 실수가 아니게 되는 연극이다 보니까 그냥 이것 또한 작품의 일부가 되는 것일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고통과 통증을 여기에 넣어보면 뭔가 좀 재밌을 것 같다? 예, 이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공연이라는 게 그렇게 뭔가를 약속하는 행위이기도 하니까 그렇게 약속된 공간에서 아픈 몸을 연기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였을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런 약속에 좀 더 무대 밖으로도 좀 더 연결이 되면 그런 아픈 몸의 경험 같은 것들이 좀 더 잘 받아들여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공연의 내용도 굉장히 흥미로웠지만 그 공연의 과정이 어땠을까도 되게 궁금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공연을 참여했을 때는 이 공연을 만든다는 것이 되게 에너지와 뭔가 예측 가능성을 수반하는 그런 활동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매일 정해진 시간, 공간에 나가야 되고, 그리고 가서 계속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해야 되고, 그리고 끝나면 꼭 뒤풀이를 하고, 그리고 저는 흡연을 안 하는데, 이제 다른 배우들이 다 흡연을 하고 있으면, 쉬는 시간에 이제 사람들이 저한테도 흡연하는 공간에 가서 얘기 좀 나누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감각이 그 공연을 만드는 그 과정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작가님이 참여하셨던 공연의 경험은 조금 일반적인 공연을 제작하는 과정과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연 과정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주로 배우들 사이의 경험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은 거의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을 하는 것처럼 연습을 하는 게 없었어요, 아예. 어떤 배우들은 늦기도 하고, 지각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연습이 취소되기도 하고, 너무 여러 명이 이제 갑자기 아파서 못 나오면 그러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첫 모임이랑 세 번째 모임부터 이미 한 번씩 결석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확실한 건 첫 모임에서는 제가 빠졌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듬성듬성하게 그 일정표가 짜였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매일매일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한 일주일에 한두 번? 물론 연극을 앞두고서는 이제 좀 더 많이 막 연습을 했지만 뭐 뒤풀이도 없었어요. 뒤풀이도 없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낮에 만나가지고 연습을 하다가 저녁을 같이 먹고 연습실로 돌아와서 뭐 잠깐 산책을 하다가 돌아와서 연습을 더 하다가 밤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아마 이거는 뭐 코로나의 영향도 없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사실 연습이 끝나면 뒤풀이를 할 체력이 남아있는 사람이 거의 존재하지를 않았어요. 물론 연습이 되게 길게 갔던 적도 있거든요. 한 번에 막 8시간, 9시간 막 이렇게 간 적도 있는데 그만큼 할 수 있었던 게 다른 배우분들은 또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그 시간 동안에 저의 몸을 몰아붙일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아무 때나 그냥 누워서 쉬어도 된다. 그냥 연습을 하다가 자기 차례여도 누워서 해도 된다. 심지어 이렇게 쪼그려 앉아가지고 사과를 깎는 뭐 이런 액션이 있는 장면에서도 힘들면 누워서 대사해라. 그런 게 되는 연극 연습 과정이었다 보니까, 그리고 또 다른 배우분들도 서로 정확히 어디에서 아픈지는 몰라도 아플 때 뭔가를 할 수 없다는 거는 알고 있으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배려가 이루어지는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는. 물론 이제 그래도 연습 시간이 길고 그러면 다 힘들기는 했겠지만 아마 평소에 아까 말씀하신 어떤 주기적으로 계속 연습을 하러 아주 오랜 시간 하고 뒤풀이를 하고 막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그런 경험 같은 거는 전혀 없었던, 대신 저희 이제 기획자 선생님과 연출가 선생님이 크게 고생을 하셨죠. 아무래도 연습이 그렇게 조금씩 펑크가 난다거나 지체되거나 하면 전체 작품을 만들어내는데 약간 쉽지가 않으니까 두 분이 연극이 올라가는 날까지 참 고민이 많으셨겠다 하는 생각이 뒤늦게야 좀 들더라고요. 연극이 끝나고 나서야. 온라인으로만 상영이 됐죠?
그 오프라인으로도 하기는 했는데 하긴 아무래도 인원 제한이 있다 보니까 딱 이틀 동안 거의 배우들이 초대한 사람 아니면 그 오프라인 티켓을 해가지고 오신 분들이었는데 워낙 티켓이 별로 없었죠. 아, 그럼 공연 당일이나 공연을 하시는 중에는 뭔가 그런 예측 불가능한 상황 같은 건 없으셨나요? 아, 있었죠. 연극을 이제 들어가기 조금 전에 마이크 같은 것도 다 차고 이제 진짜 무대에 들어가려고 대기를 하고 있는데 한 명이 갑자기 몸이 잘 안 움직인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막 다른 분이 그 마사지를 해준다거나 이제 그런 일들도 있었죠. 그리고 어떤 분은 갑자기 머리가 완전히 하얘졌다거나 이제 스트레스랑 어떤 통증이랑 이 질병 경험들이 확 몰리면서 연극에 대한 부담감이랑 같이, 왜냐면 여기에 배우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확 몰리니까 아무래도 질병으로 인해서 타격이 좀 더 컸던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무대에서 이런 조명 있잖아요. 조명이 갑자기 퍽퍽 켜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무대 연출을 하다 보면. 그게 확 들어왔을 때 내가 몸에 경련이나 발작이 일어날 수 있다 라고 하신 배우분이 계셔서 이제 그것도 이제 이 조도 같은 것을 조정하고 이러는 과정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저희의 몸에 이걸 맞추고 갑자기 생기는 돌발 상황에 어떤 다른 배우들이 같이 해결하려고 하는, 네, 그런 경험들도 있었죠. 그런데 그런 경험이 있어도 뭔가 배우분들이나 아니면 그 공연을 보러 오신 분들도 그런 상황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받아들이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뭔가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은 것인가요? 아마 이게 무대 자체에서는 그게 크게 드러나지 않았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공연을 딱 올리기 전에 그런 조도나 이런 것을 다 얘기를 해서 조정을 한 상태여서 가지고 무대 위에서는 그게 크게 없었는데, 아마 조금씩 있었더라도 그게 좀 연극의 내용 자체가 이렇다 보니까 저게 연기인지 실제인지가 크게 중요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주로 그 통증 이야기하셨던 부분이 아마 제가 막 누워서 막 그 앓는 소리를 내는 그런 부분이었을 텐데, 사실 거기를 연기할 때 정말 아팠거든요. 실제로 아팠는데 진짜 황당했던 게, 그걸 아프면서 불안했던 게 아니고 머릿속에 이렇게 하면 메소드 연기할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이 먼저 드니까 오히려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더 자연스러웠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게 그냥 그 자체로 어떤 작품의 일부가 될 수 있어서, 그래서 더 뭔가 작품 감상에는 방해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글을 써서 질병 이야기를 하시는 것과 이제 공연 무대에서 질병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좀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사실 저도 잘 몰랐는데 그 연극을 직접 해보기 전까지는 그 둘의 차이를 생각해 보지 못했었어요. 근데 해보니까 되게 큰 차이가 있었는데, 글을 쓰는 거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제가 느낀 거를, 제가 경험한 거를 제 머릿속에서 정리를 해서 글로 써놓다 보니까 사실 이 모습이 직접 드러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글자, 문장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제가 거의 100% 통제가 되는데, 몸의 움직임 같은 경우에는 또 볼 수 없는 곳에서도 제 몸이 어떻게든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 모습이 어떨지 상상이 안 되니까 사실 그것도 좀 불안한 거예요. 되게 어색한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 막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됐었는데, 그 연극 연습을 하다가 보면은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영상이나 사진 같은 걸로 찍어서 그걸 저희가 다시 보게 되잖아요. 제가 아파하는 모습을 처음 본 거예요. 찍힌 사진이나 영상을 보니까 뭔가 구체적인 이유를 막 합리적으로 설명하지는 못해도 되게 저한테는 큰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에 영상이 올라가 있고 막 여기저기서 막 봤다고 하고 감상평이 올라올 때마다 되게 양가 감정이 드는 거예요. 뭔가 이걸 막 많은 분들이 봐주고 계셔서 너무 기쁘고 좋은데, 한편으로는 제가 아픈 거를 이렇게 많은 남한테 갑자기 드러내게 되니까
뭔가 굉장히 좀 기분이 이상하고 어딘가 찝찝하기도 하고 약간 네 그런 어떤 네, 불안도 약간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보여주고 싶지 않은 어떤 모습들까지도 보여주게 되는 게 뭔가 글은 제가 각오한 만큼 쓸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몸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건 제가 각오한 거 이상으로 좀 더 극적으로 아픈 것들이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겪어보지 못했던 어떤 통제 바깥에서 아픈 걸 드러내는 거. 그러니까 분명히 이 연극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내가 내 질병에 대한 어떤 통제감을 갖고 있다라고 느꼈지만 그게 사람들에게 드러날 때는 또 제 통제를 벗어나서 오히려 글과는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공연을 만드신 이후로 좀 뭔가 변화 같은 삶의 변화 같은 게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전에는 아픈 모습에 대해서 되게 위축되어 있었는데 글로 쓸 때는 되게 당당하게 쓰면서도 사실 실제로는 항상 좀 위축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아픈 거를 그런 식으로 드러내고 나니까 좀 확실히 덜 위축되기도 하고 이거는 그 연극의 내용 자체보다도 연극을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아픈 경험들이 존중받고 이런 것들이 어떤 작품의 하나로 들어갈 수 있다 라는 거를 느끼게 되니까 뭔가 이 존중이라는 것도 사실 받아봐야 뭐가 존중인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존중받아 본 적이 없으면은 내가 무시당하고 있는 건지 존중을 받고 있는 건지도 헷갈리는 순간들이 존재하는 것 같은데 내가 존중받는다는 경험, 나의 질병이 존중받는다는 경험 같은 거를 하고 나니까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표현이 웃길 수가 있는데 질병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겼다 그래야 되나? 네, 말이 좀 웃기기는 한데 어떤 더 정확한 표현을 지금 잘 찾지는 못하겠어요. 하여튼 뭔가 떳떳해졌다? 아니, 원래도 떳떳하기는 했는데 하여튼 네, 연극 이후에 좀 더 어떤 저의 아픈 몸에 대해서 약간 더 당당하고 떳떳해진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 혹시 다음에도 또 공연에 참여하실 기회가 있다면 참여하실 계획 있으신가요? 다시 다른 공연을 할 자신이 있는지는 아직은 모르겠는데 또 제가 인간이 좀 변덕스러워가지고 막상 뭐 지원서를 받습니다 이런 거를 보면 어떻게 반응을 할지는 그때 가봐야 알 것 같아요. 확실한 건 안 할 것이다 라고 단정은 못 할 것 같아요. 또 하실 것 같아요. 다른 공연에 참여하시면 또 관람을 하러 가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작가님께도 이런 경험들이, 질병을 가졌다는 경험들이 굉장히 아프고 힘든 경험이지만 그 경험을 가졌기 때문에 좀 더 삶에서 반짝반짝 거렸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순간이 있었을까요? 엄청 대단한 어떤 순간은 아니었는데 그냥 저에게는 되게 큰 어떤 전환이 있었던 게 제가 원래 성격이 진짜 급해요. 성격이 진짜 급해서 걸어 다닐 때 그 횡단보도에서 횡단보도든 뭐 인도든 그냥 앞에 사람이 있으면 빠른 걸음으로 거의 다 추월을 해버려요. 그러고 지내다가 가끔씩 누가 길을 막고 있으면 막 되게 답답하고 원래는 그런 성격이었는데 아프고 나서 어느 날 보니까 제가 그 길을 막는 사람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아프거나 너무 지쳤거나 그러면 걷는 게 제 뜻대로 빠르게가 안 되니까 그냥 진짜 터덜터덜 걸을 수밖에 없는데 뭔가 그 순간에 그런 거를 경험하고 나서 누군가가 제 앞에를 막고 있을 때 길에서 그냥 그 사람 속도에 맞춰서 저도 그냥 느리게 걷게 되었거든요. 어느 날부터인가. 근데 그게 뭔가 저한테는 아프지 않았으면 몰랐을 어떤 속도인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는 속도가 다 다른 거고 그런 건데 어떤 빠른 것만 좋은 거라고 여겨지잖아요. 사실 저도 그렇게 여겼었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를 느끼게 된 게 저에게는 그 이후가 완전히 조금 다른 세상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느린 속도 같은 것을 내가 존중하게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내가 조금 이제 거리의 행인들에게 덜 폭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온 걸지도 모르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사실 저한테는 조금
저 개인적으로는 빛났던 순간이기도 했던 것 같고, 아픈 걸로 사실 여러 사람들과 이어지잖아요. 그것들 하나하나가 사실 더 빛났던 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프지 않았다면 내가 저 사람들의 이야기도 이해를 할 수가 없었을 것이고,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을 수도 있는데, 아픈 경험이 나도 있기 때문에 같은 경험이 아닐지라도 어디까지는 말할 수 있고 어디부터는 묻지 않는 것이 낫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 왜냐면 제가 듣기 싫은 질문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알게 돼서 뭔가 이어지게 된 그런 관계 하나하나들, 그런 것들이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빛났던 어떤 삶의 순간들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너무 촌스러운 질문일 수도 있지만, 저에게 만약에 너는 장애가 없는 삶을 선택할 수 있다면 선택할 거냐고 물어본다면, 제가 되게 단단한 장애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지라도 전 장애가 없는 삶을 선택할 것 같아요. 근데 작가님께도 질병이 없는 삶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신다면, 그런 삶을 다시 선택하실 건가요? 확답을 내리기가 조금 쉽지가 않은데, 왜냐면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약간 상상이 잘 안 된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막연하게 치료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리고 치료제가 만약에 생긴다면 그것을 사용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분명히 저도 하고 싶다, 치료받고 싶다, 그런 병이 없이 살고 싶다 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너무 그 솔직한 마음이 그것일 때가 있는데, 뭔가 그 이후가 잘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도 약간 이미 저에게 어떤 이 피곤하고 거치적거리는 어떤 그런 일상이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잠에서 깬 다음에 개운하다는 게 뭔지를 아예 잊어버린 지가 너무 몇 년째이다 보니까 건강한 삶이라는 게 어떤 삶일까? 라는 게 뭔가 갑자기 누가 야, 너 5천억 생기면 뭐 해볼래? 라고 묻는 것처럼 되게 와, 5천억 생기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감이 안 잡힌다. 약간 이거랑 저는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치료제랑 5천억이랑 약간 비슷한 비슷한 수준의 어떤 비현실적인 그런 거라서, 뭐 로또 당첨되면 좋지 근데 그 많은 돈을 어떻게 쓸지 모르겠네랑 비슷한 대답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치료받을 수 있으면 좋지 그런데 치료되면 뭐부터 해야 되지? 예,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도 말씀하셨지만 거기 아픈 이야기를 꺼내기 때문에 직면하게 되는 어떤 낙인들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또 이제 아프다, 전염병을 가졌다라는 것에 더 부정적인 그런 낙인들이 계속 결합이 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픈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일단은 제가 이야기했던 계기처럼 답답하고 억울할 것 같아요. 일단 얘기를 못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그리고 그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이 사실 어떤 개인적인 불행이 아니라 건강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또 어떤 사회에서 적법한 노동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혹은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건강을 기본 조건으로 놓는 사회 때문에 겪는 고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 억울함과 답답함이. 그래서 몸의 통증 자체는 우리가 어떻게 못할지라도 그런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면 적어도 우리가 우리 질병 때문에 억울한 건 조금 덜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이야기를 해보자 라고 제안을 하고 싶기도 했고, 다른 의미에서는 저는 사실 지금 사회를 위험사회라고 하잖아요. 막 우리가 알 수 없는 온갖 수많은 안 좋은 유해 물질들을 항상 먹고 있고, 그게 우리 몸에 쌓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사실 그런 병 같은 자가 면역 질환들도 되게 현대적인 질환인데 그 원인을 제대로 알 수 없는, 근데 이런 질병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결국 아픈 질병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보편적인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이야기가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사실 자신을 아프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도 자신을 뚜렷하게 건강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요.
왜냐면 진짜 자기가 건강하다고 생각을 하면 왜 자꾸 운동을 하고 왜 자꾸 약을 먹고, 안 아픈 사람들도 계속 영양제 챙겨 먹잖아요. 한국 사람들도 저번에 어디 통계에서 보니까 한 절반 정도가 영양제를 다들 먹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그런 거를 보면 아픈 이야기를 꺼내고 싶은 거는 어쩌면 우리 모두가 아픈 이야기를 꺼내고 싶을 수도 있는데, 그걸 이 사회가 가로막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이 아픈 이야기를 그렇다면 꺼내기 시작할 때 그걸 누가 꺼낼까? 그거는 지금 당장 이 아픈 경험이 자신의 삶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규정하고 있고, 아프다라는 게 자기 삶을 설명할 때 결코 빠질 수 없게 된 사람들이 아픈 이야기를 가장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일종의 롤모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회 이야기의 차원에서의 롤모델? 그래서 그런 아픈 이야기들이 꺼내져야 결국에 모두가 덜 억울하고 덜 답답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비록 지금 이야기를 꺼내기에는 굉장히 그런 낙인 같은 것도 존재하고 힘들지만, 이야기를 꺼내는 게 안 꺼내는 것보다 좀 더 행복한 길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에 보면 그런 문장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그곳에서 괴로울 거야. 하지만 그보다 많이 행복할 거야. 이런 문장이 나오는데, 뭔가 거기에 어떤 저항하기로 마음 먹었을 때 좀 더 행복해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꼭 그런 아픈 이야기를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썼었습니다. 그런 아픈 이야기를 꺼내는 롤모델이 더 많아지면 그런 이야기를 보고 자기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도 또 더 많아질 거고, 몸에 대한 감각들이 굉장히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이어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인터뷰의 공식 질문인데요. 네, 아무래도 이어진다, 연결하다라는 것이 이 인터뷰의 키워드이기도 하니까. 하지만 지금 안희재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이야기들에 다 그 연결과 이어진다라는 것이 중요한 키워드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가님께 그 이어지다 혹은 연결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사람을 살게 하는 게 이어지는 거, 그 연결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추가로 연결은 재밌는 것이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랑 연결될 때마다 물론 힘든 일들도 있었지만 꼭 재밌는 일도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아픈 이야기들과 연결되다가 이런 곳에서 선생님하고 인터뷰를 하고 있는 굉장히 이런 재밌는 사건도 생긴 거고, 그래서 꼭 이게 아니더라도 사실 아픈 이야기를 하니까 주변에서 애들이 자기가 배가 아픈데 뭔가 이게 좀 오래 가는 것 같다 이러면 저한테 연락을 해요. 그러면서 약간 상담을 해요. 나 이렇게 아픈데 이거 뭐 같냐, 이거 궤양성 대장염 아니냐, 이거 좀 염증성 장질환 종류면 다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뭔가 그래가지고 그 되게 하나하나가 좀 되게 진지하게 얘기를 들어주긴 했는데 좀 웃기기도 했고, 이걸 나한테 물어보는 게 전문가신가요? 이게 좀 웃기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저는 이런 연결, 이어지는 거, 이거는 두 개를 합치면 사람을 재밌게 살게 하는 거라는 것 같아요, 저에게는. 마지막으로 안희재 작가님께서 이제 앞으로 계속 여러 활동도 하실 거고 글도 계속 쓰셔야겠죠. 그래서 더 많은 분들에게 롤모델이 됐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하고 싶으신 활동이나 쓰고 싶으신 글이 있으시다면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계속 써온 글들이 주로 저의 이야기를 많이 쓴 것 같은데, 앞으로는 저의 이야기도 이야기지만 뭔가 최근에 들어서 계속 하고 싶은 작업은 이야기를 하지 못하던 사람들, 아픈 이야기를 숨기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픈 이야기를 꺼낼 수 있게 되는 과정을 함께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사실 질병과 함께 춤을이 좀 그런 하나의 작업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좀 이런 것도 아픈 거라고 할 수 있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것들 있잖아요.
라식이나 라섹 같은 거 하고 나서 회복기에 겪는 굉장히 다양한 불편함 같은 것들, 전 사실 이런 것도 다 이야기 될 만한 거라고 생각하고, 되게 사람들이 경미하다고 느끼는 어떤 작은 부작용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꺼내보는 과정을 함께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기도 했고, 또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게 접근성인데, 최근에는 계속 감각 번역이라는 키워드에 좀 그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가치 있는 가치 라운드 테이블에서도 발제를 했던 내용이었는데, 대체 텍스트나 화면 해설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스펙타클 있게, 좀 더 영상이나 사진의 분위기 같은 것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재밌는 방식으로 그런 걸 만들어 볼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이건 시각에서 청각으로지만 다른 감각들끼리도 이런 식의 번역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직접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서,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변덕스러워가지고 뭘 할지는 아직 잘 모르지만, 이런 방향으로 일들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글도 계속 쓰겠지만 글은 좀 혼자 쓰는 거다 보니까 덜 재밌더라고요. 앞으로 그러면 여러 연결들도 만드시고 또 글도 쓰시고, 그리고 여력이 되신다면 공연에 참여하는 모습으로 예, 또 만나게 될 날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이야기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인터뷰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